안녕하세요. 네, 25년도 시험을 대비한 합격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화면을 매해 바꿔주시기는 해요. 자, 저희의 지금 설명회 진행 과정은 선생님들 그 입문서라고 해서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하고 순서 같아요. 순서 같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 번째 스텝에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그 임용고시에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준비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단 전공이나 교육학부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아차차 하신 분들이 그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저는 그럼 두 번째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체크리스트 역시 그 일반적으로 그 임용고시와 관련된 정보들이지만 저희 전공하고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은 언제 보시는지 아시죠? 네. 예, 지금 이제 1차 보시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제 12월 달에는 지난달에 이제 1차를 보시고 나서 한참 2차 준비 중이신 오늘도 선생님들도 같이 스터디 봐드리고 그랬던 날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험은 뭐 1차 시험은 11월 달에 보통 있죠. 네, 색감이 요 색감이 되면 또 안 보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11월 한 넷째 주 저희가 초등 보고 초등 유아 보고 그 사이에 수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좀 그렇게 한 11월 달 초반부터 이렇게 연속적으로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추워요. 이번에도 수능 볼 땐 좀 덜 춥더니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추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 보통 진행이 돼서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시험 보는 거 예상을 할 때는 그 주 정도로 보통은 잡아요. 거기서 몇 년 사이에 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는 거의 없긴 했는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당겨지는 경우들은 있어요. 한 6년 전쯤에 한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그 일주일 동안 그 시험 준비 기간이 없어지니까 조금 당황하시긴 했는데 비슷해요. 네,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어, 공고는 보통 10월 초쯤에 나요. 사전 예고를 한 7월쯤 여름방학 선생님들 이제 재학생이신 분들 여름방학 전쯤에 나긴 하는데 원래는 더 빨리 내준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네, 상황들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많이 미뤄져요. 그래서 저희도 확정 공고는 10월쯤에 나지만 그 시험에 대한 그 예정 공고라고 하죠. 그 예정 공고에서 뭐 예를 들어 100명 뽑는다 그러면 확정된 공고에서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보통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원래 그 사전 예고 하고 확정 예고 사이에 보통 인원수가 증가를 하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예고가 나오면은 어느 지역은 뽑고 근데 그 지역이 대체로 많이 뽑는지 뭐 기대보다 적게 뽑는지는 예측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응시 원서를 그쵸? 응시할 지역을 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해요. 저희 교과는 뽑죠. 그래서 뽑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적거나 뭐 아예 안 뽑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서 사전 예고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공고가 나고 11월 말쯤에 시험 보시고 합격자 발표까지는 뭐 요게 그게 별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아마 12월 뭐 1월 이쯤에 합격 설명 요 이제 설명회들을 보시긴 할 텐데 그쯤이 지금 이제 올해 그 시험을 보셨던 24년 선발 시험을 보셨던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2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예요. 예.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이거 보셨던 기억이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2차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한번 회상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시간이 또 이 한 달 정도 돼요. 11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면 1차 시험을 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12월 말쯤에 나요. 올해는 네.
거의 연말 끝에 됐고 내년쯤에 비슷하게 나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날 것 같긴 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요 정도 기간이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2차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세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 할 때마다 좀 2차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미리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재학생이신 선생님들은 한참 그때가 학교에 실습을 나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 때문에 제대로 못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나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라고 해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실제 시험은 뭐 한 1월 한 중순쯤 돼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한 달은 아니고요. 한 3주? 요 사이가 한 3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있는 그 시간이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추가로 주어지는 시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늘 매해 있는 말이지만 1차 합격이 될 거라는 기대를 못 하셨다가 요 한 달 동안 요 한 달이죠. 여기 한 달의 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좀 진심이 아닌 상태로 안 될 것 같아라는 좀 불안감을 갖고 좀 덜 열심히 하셨으면은 3주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고 붙으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미리 더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죠. 제가 이제 12월에 이걸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차 시험 보시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려봤자 미리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합격 그 준비를 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1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2차까지 통과를 해야만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여유 시간이 있는 뭐 한 6월까지 그쵸 1학기 정도가 되죠. 그때 2차에 대한 조그마한 준비라도 꼭 해두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그거를 오늘 안 그래도 피드백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2월 8일이니까 한 2주? 2주 정도면 금방 발표가 나요. 그래서 2월 한 첫째 주 정도쯤 발표가 나면 뭐 한 2주 연수 받고 그럼 바로 이제 학교에 배정을 받는 거여서 2차 시험 보고 나면은 시간 후루룩 지나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후루룩 지나가도 2차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이렇게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내년도 1년 일정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O라든가 합격선 이런 것도 엄청 궁금해 하시는데 시험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1, 2차를 봐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아세요. 근데 정말 초수이시거나 아니면 뭐 내년도 선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저희의 선발 인원은 요게 좀 빨갛게 보여드린 데가 2024년 선발 인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선발했던 인원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대체로 많이 뽑을 때는 지금 한 157명 이렇게까지 뽑을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사실 여기 140선이거든요. 여기 한 14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140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이제 괜찮다 인원수가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작년에는 140을 넘었다가 그러니까 2022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이 많죠. 그리고 올해 24년 그 교사가 되시는 분의 선발 인원수는 125명. 여기는 지금 그 장애 선발 인원은 제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 선발 인원은 이제 장애 이제 등록이 되신 분들만 그 응시를 하실 수 있어서 뭐 인원이 빠지면은 그거를 일반 전형에 넣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 장애 있으신 분들도 그 응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쪽 전용으로 인원이 책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좀 줄었죠. 안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이나 이런 인원 감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수가 갑자기 늘 거란 기대는 잘 못해요. 뭐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인원 변동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발 빨리 보시고 빨리 합격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매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100명 넘는 시기에 좀 응시를 하셔야 그 선택권이 주어져요. 예, 1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네. 그렇죠. 원하시는 곳에서 아예 인원수가 안 나오거나 너무 적거나 해서 응시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올해 올해 내년에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점수는 그 워낙에 편차가 많아요. 지금 아직 저희가 올해 시험에 1차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 점수의 편차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고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많은 지역과 인원수가 정말 응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1명, 2명, 뭐 3명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죠. 저희가 보는 1차 점수나 최종 점수는 결국에 커트라인, 그 마지막 등수 분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의 점수는 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만 알겠죠. 그래서 저 커트라인 점수는 사실은 안전한 점수는 아니고 간당간당한 점수기는 해요. 그래도 몇 점이 돼야 붙어요? 뭐 이러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24년 선발이 아니라 23년 선발을 보시면 혹시 화면의 숫자가 작으시면은 네, 파일이나 그 프린트 된 것들을 그 교재에 있는 거를 보시면 좋아요. 24년 이제 기출 경향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1차가 지금 본 상태니까 23년도부터 기출 경향에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한 해의 변동인지 지속이 되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는 건지는 저는 24년 선발 말고 25년 선발까지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23년하고 24년은 같은 경향을 가져요. 예, 그 같은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생겼던 여파가 점수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22년 정도 지금 빨간색이 이제 그 지역별 최고점, 네, 모든 전국을 했을 때, 파란색이 이제 최저점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는 서울이 67점, 전공 1차 네, 100점이죠. 100점이고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입니다. 그럼 저 67점은 네, 교육학과 전공을 합산한 점수가 돼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교육학 점수는 변동이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해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한 16점 정도 합격권에 있다고 하신 분들은 한 16점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16을 빼시면 쉬워요. 네, 67점에서 16을 빼시면 뭐 51점 내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50점 초반대에서 최고점이 그 커트라인이긴 하지만 지역별 최고점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21년도 선발도 최고점이 여긴 광주였어요. 거긴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 해였거든요. 67.67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점 점수는 한 50 초반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점은 22년도가 55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아까 16점 빼시면 뭐 얼마 나와요? 그 정도 점수가 나요. 그래서 그 최고점인 지역과 최저점인 지역 간에 뭐 22년도는 12점, 21년도 같은 경우도 한 11점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서울을 안 보고 혹은 광주를 안 보고 다른 지역을 봤으면 여기 보시면 뭐 충북, 충남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나 붙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근데 이건 그 1차 때부터 응시 지역이 결정하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느 해는 그 응시 지역의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도 거기 갈 생각을 못 하시는 바람에 점수가 확 떨어지는 해도 있고 혹은 그래 이렇게 뭐 눈치 게임이라긴 하죠. 그래서 내 점수로는 뭐 어디 넣어보기 좀 힘든데 저기서는 좀 나한테 행운이 있을 거야 같아서 응시를 했는데 또 확 몰려서 거기 점수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불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응시를 결정하셨을 때 나 성적이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별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그 요인들이 많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 시험이죠. 23년 선발이 최고점이 서울이 아니라 전북에서 나왔어요. 근데 73점이 나온 거예요. 67점에서 73점이니까 5점 정도가 올랐죠. 네, 5점 정도가 오른 거예요.
뭐 이런 해 같은 경우에는 전공만 높기보다는 교육학도 잘 보시네요. 그러니까 한 합격하신 분들이 17점 이상인 경우들이 보통은 많은 경우가 있고 뭐 18점까지도 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공 점수도 이제 50 초반이 아니라 그쵸? 50 후반까지 가야 하는 80점 만점에 50 후반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수석 점수가 아니라 커트라인 점수예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전북이었고 그 다음에 최저 점수, 전국 최저 같은 경우에는 56점. 컷 점수 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죠. 그 이유가 뭐 그 합격하신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23년 선발부터 그러니까 기출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다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그쵸.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의 경향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파트로 기출 경향을 볼 텐데 올해 거는 또 이제 그 재작년 그 기출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네. 반복적으로 나왔다 함은 선생님들이 한 번 본 것 같아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본 것 같아라는 거는 전체적인 전공 영역들을 좀 골고루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1년에 뭐 학원이든 선생님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하는 1년간의 1차 준비를 비교적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그 기시감이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던 해예요. 그게 이제 그 23년 선발, 24년 선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해당하는 편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가정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한 24점에서 한 뭐 26점 정도, 30%에서 35% 정도 나오는 영역이 80점 중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게 두 개를 나누 기출 반영하고 새로운 영역들이면 이쪽이 많아요, 뭔가. 그러니까 교육론 쪽을 문제를 풀면서 저거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데 조심하실 거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 기출 근처에서 많이 나오면 상실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봤는데예요. 나 봤는데 나 공부했는데 왜 나는 못 쓰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예 새로운 영역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못 썼어 이게 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쓸 수 있었을 거라는 이제 그 아슬아슬함이 있다 보니까 낭패감이나 뭐 실망감이나 뭐 허탈감 이런 것들이 꽤 그 1차 보고 나서 그 많이 생기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육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서 딱 세 개 있고 교과 교육론 책이 3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기본적으로 6문항 이상이 나와요. 예. 저희가 이제 A, B형 했을 때 문항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항수 굉장히 많고 배점이 보통 2점짜리보다는 4점짜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었던 주제들이 아주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출이 반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출 문제만 충분하게 풀어도 교육론 파트는 사실 점수를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기출 문제의 풀 자체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못 치고 나오면 굉장히 속상한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탐구학습, 뭐 PBL, 볼드윈은 사실은 23년 선발에 나왔던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출제가 또 됐고, 뭐 쿠머 평가에서 논술형이나 평정 오류, 평정 오류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학습 전략의 기출 문제들 보시는데 보통은 최근 기출을 많이 보세요. 최근 기출을 많이 보는데 기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과거에 있던 기출 문제들도 활용이 돼요. 왜냐면 최근 것들은 몇 년 한 3, 4년 사이에 또 한 번 반복이 됐으니까 너무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변별을 주려면 나오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좀 안 보는 잘 기출이 안 돼서 뜸한 부분들을 출제를 해줘야만 변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정 오류는 객관식 문제에 나왔으니까 정말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이 됐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과거의 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교육론은 전 영역을 거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켈러도 뭐 한 4, 5년 됐고 간에도 사실 이것도 과거 기출 문제, 객관식 문제 있을 때 나왔던 게 10년 넘어서 출제가 된 이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도 느낌이 이제 23년 선발하고 24년 선발이 조금 유사한데 실천이성하고 하버마스 실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교과 철학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작은 파트예요. 거의 출제가 안 됐던 파트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부분으로 변별을 주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보통 다 이제 이 개정이 22년 개정이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반영이 되는데 1호 개정을 한 번 더 묻고 가셔서 좀 선생님들이 어렵긴 했지만 이제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개정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과목 정도만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변별을 그 교육론 쪽에 하기 힘드니까 교육과정에 조금 더 깊은 내용들까지 출제가 됐던 해예요. 그래서 뭐 가정과 교육론은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거의 기출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의하고 식파트가 조금 문항수가 배점이 조금 줄었어요. 여기 한 15점 정도 해서 한 4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12점 정도? 그러니까 2점 정도, 2, 3점 정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시면은 선생님들이 쉽다고 느껴요. 의하고 식파트가 전형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량이 많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도 잘 안 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데 뭐 서술형 문제가 좀 그중에 한두 개 정도가 줄면은 훨씬 쉽다고 느끼죠. 그래서 의파트도 문항수가 조금 줄면서 쉽다고 느껴지셨고 뭐 이제 가슴둘레 뭐 수치라든가 뭐 앞처짐 같은 경우는 기출이 됐던 것들을 활용한 문제였고요. 뭐 새롭게 나온 거에서는 소재에서 뭐 재기반사나 가뭄연색, 그 다음에 뭐 적외선에 따른 색상의 차이, 그 재밌는 거는 이제 3D 착장에 따른 이제 기성복의 특정 단계의 생략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흔하진 않아요. 저희 그 예전에 식품에서도 뭐 3D 프린팅해서 식품 프린트 뭐 이렇게 프린팅하는 거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럴 때가 보통은 교과서가 새로 나오게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집필진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의 집필하시는 분들이 수석교사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혹은 뭐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셨던 분이 들어가면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고 아직 교과서는 안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교과서가 없잖아요. 저희 아직 22년 개정 교과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 틀렸으니까 안 맞아도 돼. 네. 맞으신 분은 있죠. 당연히 전공이신 분들은 맞지만 그거는 비슷하게 다 틀리고 가는 문제야.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새 교육과정에 반영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파트도 뭐 덤핑이나 뭐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반영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뭐 고초균, 이것도 진짜 고초균은 객관식도 아니에요. 객관식 전에 더 서술형. 한 18년 넘어가야 하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떡하니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때 청국장이었고 뭐 볏집이니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게 고초균이야 라고 정리하신 분들은 안 틀리죠. 근데 다른 거 쓰셨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데 뭐 그 학습량이 많으면 막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긴 해요. 그 다음에 소주 만들기는 저희 탁주 막걸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연동해서 같이 보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에서는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긴 한데 이제 20 개정 버전으로 나왔고 간장 만들기에서 이제 끓이기 부분인데 식파트도 굉장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쓸만한 내용이었어요. 네. 뭐 소주 만들기 같은 경우에 기출 반영이긴 하지만 어렵다고 하시긴 했는데 말 그대로 막걸리를 연동해서 공부를 하시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기출 관련으로 드린 부분은 기출 문제가 고스란히 나온 게 아니라 기출 주변이에요. 혹은 기출에서 언급된 주제가 문제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 기출을 좀 구조화하거나 기출 문제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실 때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역들이 조금 출제가 많이 되면 그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잘 구조화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럼 선생님들이 기출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기출 문제를 모두 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모두 다 답을 쓸 수 있다면 공부량은 한
50% 정도 돼요. 저희가 기출문제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야 할 양의 꽤 많은 부분을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했다가 아니라 문제 주고 내가 그냥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그 부분, 그 주변 부분에 대해서 공부량이 충실하신 거예요. 근데 기출을 한번 봤어. 이걸로는 소용없어요. 그거는 기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난 기출을 봤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왜냐면 똑같은 문제를 줘도 난 답을 못 쓰는데. 그거는 그냥 본 거지 공부를 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절반 정도가 기출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 가족 소비인데 이렇게 이제 의학식 파트가 좀 줄면 상대적으로 주 가족 혹은 소비 요 세 영역에서 배점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뭐 주나 가족이나 이런 저 가족 소비 주 요 영역, 이 영역이 보통은 10점 정도인데 한 12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의학식 파트에 있던 점수가 이제 쪼개진 거죠. 그래서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출됐던 뭐 이 두 가지도 나오고 새로운 부분에서는 뭐 자가 뭐 보유율이라든가 뭐 이제 뭐 벽식 이렇게 해서 저희 있었죠. LH공사에서 철근 문제 나왔던 것도 있었고 대출 인정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보유율이나 대출 인정 비율은 사실은 자주 나오는 키는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주거비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데이터와 관련된 주거 관련 통계치와 관련된 것들이 한번 나왔는데 그게 자주 나오는 주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못 쓰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도 뭐 상증사고나 번은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새로 나온 게 뭐 이제 지금 대상 영속성 물활론이 나오긴 하지만 워낙에 피아제 주변으로 공부를 다 하셨으면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거고 아이 돌봄 서비스나 양육비 이행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교과서와 관련된 그런 주제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배점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것들은 기입형으로 해서 2점 정도로 해서 이제 편차가 안 나게 해주는 게 보통은 출제 경향인데 저거 두 개 쓰고 관련 내용을 쓰면서 4점 배점을 줬거든요. 그럼 저 문제는 아마 거의 못 쓰시고 알고 있는 제도적인 파트는 특히나 복지 관련 제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제도가 나와서 쓴 거일 뿐이지 다른 제도가 나왔으면 그분은 또 쓰셨던 분도 못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하는데 기억을 했다마저 쓰기가 쉽지 않은 게다가 명칭에다가 관련된 조건까지 쓰게 하면은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러고 이제 이 계정 교과서에 나오면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들어갔구나. 근데 우리 교과서를 보기 전에 먼저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같이 틀렸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비 쪽도 지금 뭐 상품이나 권리에서 기출 문제가 역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뭐 블랙 컨슈머는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에 대한 기대치가 막 높아지시긴 하셨어요.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경향이 이제 올해 선발, 그러니까 25년 선발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자리 잡을 거예요. 출제할 때는 기출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걸 활용한 형태의 문제를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내라, 한 절반 정도까지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내라, 이렇게 하나의 경향이 잡혀지면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25년 선발이 요 2년치의 선발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용어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확장을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지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 쪽으로는 안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경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직은 유보적이에요. 이게 하나로 굳어졌다고 아직 보기 힘들어서 내년도 학교 설명을 바꿔도 말하겠지만은 그렇겠죠. 경향이 생기면. 저는 올해는 2가지 케이스로 다 해보려고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문제 드릴 때 이거는 기출 반영 경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난이도 경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가지 케이스로 한번 다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 2년간의 기출을 파악을 하신다면은 일단 넓고 두루두루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향 드렸고, 뭐 선생님들 그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 전공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한 이론만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문제풀이 정도 하고 나서 그걸 보시면 아, 이런 경향이었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문제를 봤는데 이게 어떤 경향이야라고 말하는 거는 그쵸. 요리를 안 해보고 나서 맛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셔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바뀐 경향, 뭐 저는 완전히 바뀌었다 생각을 안 하긴 해요.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그래도 한 4, 5년치 혹은 뭐 한 10년치 정도의 그 경향을 반영을 해서 학습 전략을 세워보게 되면은 그 학습 전략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먼저 보여주기는 했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그냥 간단해요. 반은 이론, 반은 문제예요. 예. 이론 반, 문제 반.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문제를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마 다시 공부를 하시는 초수가 아니신 그러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커리큘럼상 7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작년 문제 같은 거 복습을 하시면서 들어가실 수는 있긴 해요. 문제는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네. 함부로 보시면 안 된 이유가 저희가 하는 전공의 내용의 양을 예를 그냥 쉽게 100이라 하면 100 중에 저희는 10개 정도가 문제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00개를 다 보지 않으면 10개를 못 써요. 슬프죠. 나올 10개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쪽집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100개를 다 해야만 10개를 겨우 쓸 수가 있는 게 이제 임용고시예요. 선생님들 사실 4대에서 4년 공부하시잖아요. 그 4년치를 뭐 A, B형,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을 빼고 이제 2교시, 3교시 하시면은 1시간 반, 1시간이면 3시간 만에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방대한데. 그래서 사실상 100개에서 10개 뽑는 것도 후한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먼저 보시면 문제에 나온 것만 전공을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주변으로 확장을 하면 10개 보고 100개 확장하겠어요? 안 해요. 2배 확장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그래서 굉장히 좁게 문제를 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뭐 미리 공부하거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겠다 하면 제가 말려요. 뭐 기출문제 나오긴 하지만 저희 아까 경영 봤듯이 기출문제만 나오진 않죠. 기출문제만 맞추시면 전공 80 중에 40 나오겠네요. 합격? 못 하시겠죠. 그렇죠? 뭐 그래도 뭐 50에서 뭐 40을 일단 넘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합격을 못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돼요? 언제나 그 안타까운 점수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 점수에서 2, 3점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정해 놓고 이론을 보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론을 넓게 보고 그 이론들 중에 이제 문제하고 연결 짓고 그 이론들 중에 내가 정리해서 답을 쓸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서 이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문제풀이 하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이론을 빠르게 압축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4년치를 1년 내내 하는 건데 4배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방학도 이제 없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힘드신 건 맞아요. 힘드신 건 맞는데 너무 그 얕게 혹은 뭐라고 얕다라고 하나요? 약삭 빠르다고 하나요? 그래서 딱 요거 나올 것만 할 거야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시험 보시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먼저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이론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초반에 보고 그 다음에 문제들, 모의고사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저희도 각 개별 영역별로 해서 5월 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한 영역 정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가족이나 주나 뭐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2달에 이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수업이 수금으로 있기 때문에 매달 정리를 하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언제나 앞에 거 정리하면 앞에 걸 고스란히 한 달을 까먹는 거기에 있어서 이론은 앞에 거 하면 계속 뒤에 가서 반복을 해주셔야만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올해는
6월 달에 기출구조화 그 이제 강의가 한 번 더 그 영상으로 제작된 부분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이 있는 시간 동안에 한번 이제 저로서는 도전이 되는 강의이긴 하거든요. 전체 이론을 한번 그 수금으로 하니까 거의 2달치를 한 달에 하는 거긴 해요. 압축 강의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앞에 했던 강의를 자 반복해 주세요가 뭐 스터디를 하시든 아니면 뭐 서브노트를 만드시든 전공서를 보시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하세요. 선생님들 탓도 조금 있긴 한데 여러 여건상 이거를 못 쫓아가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가지 못하신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론 강의를 하기 전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론에 대한 정도는 한번 해주고 그 이론을 갖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문제풀이 할 때 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이론은 정말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불안감을 갖고 계셔서 문제풀이 하기 전에 한번 정말 이제 네, 아주 단기간이긴 하지만 2달치를 한 달에 묶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6월달 됐을 때 직강에 오실 선생님들의 납핏이 미리 예측이 돼요. 저도 힘들지만 직강 오신 선생님들 정말 이제 각오를 많이 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집중 강의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구조화는 이제 그 22년도에 영상으로 녹화가 된 게 있어요. 물론 23년도 선발, 24년도 선발 추가 부분은 같이 추가 녹화를 해서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의 영역하고 기출구조화를 바로 붙여서 볼 거야. 그러시면 그렇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기출구조화 OT 영상 녹화하면서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의 구조화는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이론을 기출에 맞추어서 재조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으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대로 많고 기출은 기출대로 많고 해서 이게 부담감이 곱하기 몇 배가 돼서 다가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출을 보는 건 절대 권해드리진 않고 기출구조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일단 쓸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구조화에 나와 있는 주요 키들을 확장을 해서 기출 주변으로 넓히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구조화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출구조화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방안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시거든요.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안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맞으시는 분한테는 그 스터디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하면은 이론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 똑같이 보고 내가 정리하면 똑같이 정리하잖아요. 그때 새롭게 정리하거나 새롭게 그 주제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기출을 갖고 이론들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해보시면 괜찮아요. 네, 지금 한 2년간처럼 기출 근처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그 준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정돈, 뭐 이론 강좌 듣고 은하식은 저는 한 2회독은 하신 다음에 하기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6월 이 집중 과정 때문에 7월 초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끝나고 나면 영역별로 문제 연습들을 하시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뭐 이제 2차 특강까지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이 돼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이론과 문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선생님들 1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각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문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입문과정은 사실은 스스로 이미 해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저희 임용고시를 보려면은 어느 정도 내공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내공 없이 와서 이 강의들을 들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이거
무료 아니잖아요. 유료잖아요. 선생님들 돈도 뭐 당연히 유료지만 시간하고 에너지하고 모든 그 심적인 뭐 물적인 부분들이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듣는 거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때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신데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사전 준비를 해주길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저랑 인연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이론이 굉장히 방대하고 넓고 깊으니까. 그래서 좀 뭐 교과서도 좀 미리 보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특히 이제 비사대이신 경우에는 전공으로 했던 거 말고 비전공으로 전공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서적이라는 것도 좀 열심히 읽어보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몰라요. 아무 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대요. 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구성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가기에는 선생님들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스터디 멤버들하고 잘 안 맞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생물 쪽에서 과학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이고 저는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고 이미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이론 강의로 들어가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전공 이론 강의는 저희 영역들별로 전공 영역들을 좀 잘 구조화해서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좋고 싫고도 있고 잘하고 못하고도 있어요. 예, 뭐 대부분은 의복 구성은 정말 못하겠어요. 모르신 분도 있고 영양에서는 조리 원리를 못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쉽게 딱 이 공부는 잘했어 라는 만족감이 안 드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뭐 입문부터 시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쵸 반복밖에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들 공부하면서 어려운 영역들은 정말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많이 반복하셔서 그 문장이나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시긴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반복이 필요하고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6월까지 하시고 나면 이론은 계속 하셔야 돼요. 취약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반복하면서 이론을 했다고 답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하시는 거죠.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건데.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 이러실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차는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격을 하고 1차는 그 지문에 내가 써야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쓰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는 이해했는지 여부를 사실은 제가 잘 알 수는 없긴 해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뭐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읽거나 뭐 정보가 없는데 정보를 추가로 넣어서 읽거나 분명히 A를 쓰라고 했는데 A 말고 A 다시를 쓰거나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답안지를 쓰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그 경향이라는 거는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은 전공 이론을 이제 출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답안 쓰는 습관들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감점이 없게 똑같은 같이 스터디를 하고 같은 내용을 봤는데도 답지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감점이 적어서 점수 다 받으신 답지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파악해서 모의고사 과정이 되면은 이제 최적 답안까지 실수를 줄이는 것까지 연습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차곡차곡 밟아오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못 쓰세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려도 또 틀리세요. 제가 올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올해 이제 켈러 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켈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어요. 문제풀이 때, 모의고사 때 해서 한 5-6번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이 의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틀리세요. 계속 틀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교육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에 써 있는 게 그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학습자의 동기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동기가 그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켈러가 말한 동기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와 선생님들이 읽는 일반적인 용어 간의 간극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간극을 모르고 하면은 저 지문에서는 뭐 목적을 뭐 뭐뭐를 한다고 했어. 여기서 뭐뭐 했네? 그럼 매칭이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켈러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틀리세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려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읽혀요? 라고 하면 이 문장이 뭐 평가 쪽에서 나오면 켈러의 뭐에 해당하지만 이 문장이 도입 부분에 나오면 그 의도가 아니에요 라고 설득을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같은 영역을 몇 번 드려도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고 준비하는 거는 사실 계속 여기 반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이제 이론 과정은 선생님들 어려워하시는 식 파트가 1월에 들어갑니다. 야, 너무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이 식 파트를 계속 복습하실 수 있는 거죠. 2월에 소비가 들어가고 3월에 의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과 의는 초반에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반복을 저는 식의는 그쵸 3, 4회독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공자가 아닌 한은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히세요. 그 다음에 교육론은 4월쯤에 하니까 1, 2월 혹은 한 3월 정도까지 교육학을 하시죠. 교육학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 교육학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수월하세요. 그 다음에 5월에 가족하고 줄을 2개 다 하고 6월에 이제 저희 전국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이제 5월 달까지 마무리하시면은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점수 난리가 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종합과정 해서 전체적 한번 쫙 다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 과정은 뭐 그냥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2번 수업이 되고 이제 4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식사하시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바로 와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인강 선생님들은 저희는 비공개 카페가 있어요. 제가 승인을 그러니까 그 초대 메일을 보내드려야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게다가 저희는 실명을 써요. 익명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걸고 이제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네. 익명 게시판의 장점이 있긴 한데 저는 뭐 질문할 거면 이름 걸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게시판을 운영 중이니까 거기서 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직강에 보통 오시는 선생님들은 그 영역에 대한 정리 스터디를 보통은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론 과정 할 때 스터디 하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문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말 임용이 처음이고 특히 가정이 아닌 뭐 국어나 뭐 영어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넘어오시면 정말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임용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결별한 지 10년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기간제 교사분들이 저희 시험을 좀 보세요. 예. 근데 기간제 교사를 했으니까 1차를 붙을 것 같죠. 엄청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 전공의 수준은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근데 저희가 시험을 보는 임용고시는 4년제 4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4대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시거나 수석교사 선생님 들어가서 하시니까 난이도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10년 정도 했으면 교육과정이 최소 한 번은 바뀌었겠죠. 그런 여러 요인 때문에 1차를 못 붙어요. 그래서 언제나 1차만 붙으면 2차는 그냥 수업 잘하시니까 그 내공이 있으시니까 할 텐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작정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뭐 문제 써보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론을 한 6개월 정도를 작정을 하고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응하고 이런 건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기간제를 하면서 뭐 담임도 다 하시고 하면서 전공을 그냥 이렇게 좀 보고 가서 시험 봐야지 그러면 떨어지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이제 임용하고 좀 떨어지셨거나 그러면 전체 흐름을 보시는 입장에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교재는 각각의 저희 전공 영역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린 기초과학은 고등학교 생물하고 화학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화학에 있는 혹은 생물에 있는 내용이 저희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생물을 해야만 영양학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질병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화학을 하셔야만 피복 재료나 조리 원리에서 여러 반응에 대한 게 전공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 학원 교재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전공서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요거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하식을 아예 안 하시거나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추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이론 종합 집중 아직 이름도 못 정했어요. 이거 뭘로 해야 될까? 이러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중에 아까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여건상 저 5개월에 걸쳐서 하는 이론 강의를 듣기 너무 어렵다. 그게 있거든요. 그 나중에 한 6월이나 혹은 7월쯤 그쯤 들어와서 저 임용고시 준비를 합니다. 상담을 하세요. 저 이런 거 저기 문제풀이 과정인데 이거 문제풀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론을 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죠. 저희가 수금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금에 해당하는 수업량이 있고 문제풀이 하면 또 금요일 날 하는데 이게 3일이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는 영상으로 이틀을 들으셔야 되고 듣기만 해야 되나요? 뭐 예습, 복습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풀로 그 이틀을 쓰시고 문제풀이 뭐 현장에 오시든 인강으로 들으시든 또 하루 쓰시죠. 그러니까 3일이 강의로 빠져요. 3일이 강의로 빠지고 교육학도 하셔야 되죠. 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문제풀이는 2달이 끝나요. 근데 이론 강의는 어때요? 5달이잖아요. 즉 5달의 이론 강의를 2달의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다 들으려면 아무리 배속을 많이 하더라도 지금 봤던 3일이 아니라 5일이 걸려요. 일주일 중에. 즉 강의만 듣다가 시간이 다 끝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들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개에서 10개 뽑는 거하고 10개 갖다 늘리는 거 사이가 엄청 크다. 구멍이 엄청 많이 비워지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론 강의를 그렇게 5달치를 해놓은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정리가 또 짧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집중 강의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긴 해요. 네, 이론 앞에 정리하신 분들 다시 한번 보는 방법 짧게 압축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앞에 5달 강의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끝나지만 거의 2달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전에 혹은 문제풀이를 들으시면서 전체 이론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세 설명보다는 주요 요점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 그 교재 전체를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과정은 이제 앞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을 잘 정리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 기출구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월에 식을 하면은 식을 제가 2, 3회독을 더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2월에 1회독 한 번 더 하시고 3월에 1회독을 한 번을 더 하셔도 좋고 회독을 한 번, 2번 했는데 이 정도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출구조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아요.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회독을 한 번 더 하길 권해드리고 4월쯤에 가서 기출구조화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기출구조화는 그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기출구조화 정리는 모의고사 전까지만 하셔도 괜찮고 기출구조화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신 분이 있고 전공과 이론을 중심 정리하기 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출을 같이 활용하시고 7, 8월 달에 여전히 이거 활용하셔도 괜찮고 정리가 된 영역은 확장을 하시면 문제풀이 때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출구조화 강의는 뭐 어느 달이든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영역별 문제풀이는 이제 7, 8월에 이제
그쵸? 입력한 걸 출력하는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일은 금요일 날 10시부터 매해 5시까지 했는데 매해 시간이 모자라서 올해는 조금 더 늘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역별로, 그러니까 식파트 하면 그 다음 주에 식파트를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직강에 오신 선생님 여기서 쓰는 연습을 해요. 인강 선생님도 그거 잘 안 하시는데 쓰는 시간에 맞추어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쓰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싹싹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예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들어가고 그것만 갖고는 이제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연습 과제를 드려요. 연습 문제. 저는 기입형 말고 보통 서술형을 드리거든요. 서술 연습이 좀 필요하시니까. 근데 이 문제는 23년도에 모의고사로 활용이 됐던 것들 중에 선별을 해서 드려요. 예. 그러니까 올해 썼던 모의고사 문제를 내년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럼 엄청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중에 선별을 해서 좀 볼만한 것들 해서 드리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래야만 모의고사 때 조금 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하고 모의고사하고 이거 두 가지 다 해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6시 정도에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역별로 하고 나면은 그 영역을 한 3번 잘라서 누적형으로 9월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10월, 11월에는 5번 정도로 실전형, 즉 이제 앞에 교육학하고 저희가 2교시, 3교시 전공하는 방식으로 실전 연습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모의고사는 금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누적형과 실전형 이렇게 돼서 누적형일 때는 교육학은 하진 않아요. 선생님들마다 교육학 교수님 다르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전형일 때 희소에서 이제 계시는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문제 주시면 그걸 활용해서 같이 쭉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 엄청 길어졌죠. 커리큘럼인 동시에 사실은 학습 전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별 스케줄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원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시는 분은 요걸 맞추어서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죠. 아까처럼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론을 못 들었어요. 그럴 땐 사실은 좀 상담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이론을 좀 듣고 어느 부분은 혼자 해결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미리 해결을 할지 말지 이거를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강의는 이제 1월 달부터 차근차근히 쫓아오실 분들을 대비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궁금하시면 꼭 제 학원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포괄적인 스케줄링 말고 학습 전략을 보게 되면은 전공 영역별로 한번 볼 거고 시기별로는 1차, 2차 이렇게 정도 돼요. 근데 영역별 학습 전략은 저희 앞에 기출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론 과정의 학습이라든가 이걸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출제가 되는지 정도를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22개정이 들어가겠죠. 암기예요. 제가 그래서 22 교육과정은 외우라고 빨리 안 드려요. 어차피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뭐가 중요한지는 보시되 빠르신 분들은 7월달 문제풀이 때 그때 문제풀이 답을 써보시려고 외우시기도 하고요. 어떠신 분들은 뭐 10월 가서 외우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 계정을 봤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과목이 2개가 더 늘었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 체계도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24년 선발 때 조금 쉽게 나왔으면은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쉽게 나오겠어요 할 텐데 아쉽게도 강론에 아주 깊이 있는 데까지 나온 상태여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 3달 전부터 외우시면 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선발 시험처럼 조금 세세한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교육론 파트 할 때 이 개정 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자주 봐두시기를, 자주 읽어두시길 권하고, 암기는 한 7월 정도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이 개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저희가 저희 4월에 이제 교육론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교육학 충분히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수업 모형. 수업 모형은 기출문제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하고 뭐 저희 그 몇 개 안 되는 교재에 있는 틀 보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뭐 일반적인 평가, 뭐 수행평가나 이렇게 다른 전공 나오는 큰 차이 없어요. 교수 설계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 한 2년간 교과 철학이라고 해서 실천적 문제 중심과 관련된 이론들이 한 2년 연속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전공서를 그냥 싹싹 훑어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나왔던 그 특징적인 거 말고 아주 그 원론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지문이 나와 있는 전공서 몇 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대신 전공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 영역은 뭐 의하고 식파트가 이제 작년 문제 조금 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피복 재료학이 이제 화학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뭐 아까 가문 변색 소재 이런 소재들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복 구성은 보통은 그 이제 지금 저희 기출 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제도나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작년 문제는 저거 보정 문제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제도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제도라는 거는 그 옷보는 그리는 제도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한국 의복 구성은 복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죠. 저희 이제 뭐 작년 문제는 뭐 보 이런 것들에서 골룡포 이런 것들 좀 나왔던 경우예요. 그래서 비교적 새 영역이 좀 나오고요. 피복 관리는 올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었을 때 이제 몸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세탁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근데 세탁은 뭐 최근에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재료가 좀 어렵고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관건은 서양의복 구성에서 이 패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으로 하지 않으면 익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부 선생님들한테 패턴은 꼭 해라, 꼭 해라, 꼭 해라, 꼭 해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영역이에요. 해봐,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혹은 두 학기 동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간의 간극을 좁히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어려워요.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숙해지는 영역이, 능숙함이 필요한, 많이 숙달을 해서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혹시 3학년 선생님 계시면 꼭 하세요, 패턴을. 그 다음에 이제 식파트는 역시 영양학, 식품 영양학이라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뭐 기본적 영양소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영양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비타민만 하더라도 10개 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암기를 하는데 용어의 암기가 아니라 원리의 이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란에 뭐가 들어가는데 뭐 그냥 작년 저희 올해 선발처럼 비타민 B12에서 그냥 명칭을 쓰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원리와 관련된 중간의 경로 혹은 개념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어디다 공란을 뚫느냐예요. 명칭에 뚫느냐, 뭐 결핍증에 뚫느냐, 결핍증 발생 기저에 뚫느냐에 따라서 기입형인데도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명칭이 나온 해면 쉽다라고 하지만 비타민 B12인데 이제 나중에 식파트 할 때 보겠지만 공란이 내적 인자에 들어가는 순간 절반이 후두둑 못 써요. 네. 근데 그 용어를 기억한다가 아니라 전반의 흐름을 알아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극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영양학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감사하지만 아닐 경우에 편차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또 어려워하시는 게 조리원리. 여기도 화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근데 영양학에 비해서는 좀 정해져 있는 원리가 많아서 원리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스텝은 쉬운데 이해 단계부터 막히세요. 이게 화학적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학 분야에 대한 걸 조금 좀 해오시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수월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극이 발생을 하고, 소주 나왔던 문제도 그 증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긴 했었어요. 그게 그 소주 문제가 제가 그 올해 문제에는 그 연습 문제 드리고 그 작년도 문제 그 문제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올해 말고 작년도 문제 드렸을 때 그 쓰신 분이 2분밖에 없었어요. 뭐 2분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뭐 10명 중에 2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못 쓴 답변이에요. 어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출제가 되면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게 조리월 전체 중에 이제 1부니까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뭐 식이요법은 어차피 영양학 같이 매칭이 되고 식생활 관리가 저희 뭐 영양 섭취 기준이라든가 식단짝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주거는 뭔가 이렇게 많이 넓게 있죠. 그래서 주거 파트가 평이하게 나오는 해가 있고 좀 그 의도치 않, 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저기 뭐 주교 환경 심리에서 이제 넓게 보는 주거학 뒤에 전공서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 많이 반복된 기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공간 구성이 반복이 됐네. 예, 주거의 형태, 유형들 뭐 코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많이 나왔던 게 한옥이 많이 나왔었어요. 요번에도 뭐 볏집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최근 기출에 비해서 점수 배점이 조금 낮아지긴 해서 좀 한옥을 좀 덜 내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어쨌든 한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실내 환경 하는 것도 간혹 나오고 주거와 사회 파트가 여기가 아까 봤던 이제 통계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인데 통계 지표는 아직까지는 반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지표를 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표들을 묻고 있거든요. 근데 매해 묻진 않아요. 매해 묻고 있지는 않아서 관심은 갖고 가시면 좋아요. 여기 거의 주거 복지 정책 파트에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갖고 좀 보시고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으면은 한번 개념 정도 확인하시면 괜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절반 정도가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잘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생각보다는 책들이 얇아요. 얇아서 해볼만 해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영역에서는 여기 발달 이론하고 인간 발달인데 교육학에 있는 발달 심리학하고 거의 같아요. 예.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학해서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반적인 굉장히 폭이 넓죠. 다양한 주제 분야가 나오고요. 최근에 부모 교육이 자주 나오진 않은데 최근에 한번 그 PT 쪽에 한번 나오고 한 3, 4년 만에 지금 또 번개 작년 문제 나와서 이것도 매해는 아니지만 3, 4년 만에 반복이 되는 주제고요. 복지 상담에서 얘가 제도가 나와서 올해 교과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개정 교과서나 일단 그 개정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좀 나올 만한 키들을 좀 뽑으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가족 상담. 요거는 올해는 안 나오고 그 전해에 나왔죠. 근데 가장 이제 자주 안 나오는 영역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최근에 나왔으니까 혹시 또 그 분이 들어가실까봐 더 보시긴 했어요. 근데 기본 점수는 발달 이론 쪽, 그다음 기본적인 가족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자원 소비 영역은 여기 소비자,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 소비 영역에서 자원보다는 소비 쪽을 하시는 강사분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비 기출이 많은 편인데 소비 기출이 최근에 좀 어려웠다가 올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냥 소비자의 권리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그냥 아이들 그냥 중학교 아이들한테 시험 문제 나온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이렇게 내도 괜찮으실까 싶기는 했어요. 블랙 컨슈머도 나오고 그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경향이 지속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 파트를 너무 쉽게 준비는 하지 마세요. 기출들 보시면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무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명목소득하고 실질소득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는 뭐 개념만 알면 어렵진 않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주로 나오고 자원관리 쪽은 자주는 안 나와요. 시간하고 뭐 가사노동하고 뭐 스트레스 관리 정도인데 자주는 안 나오지만 기출문제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 쪽 전공서를 하나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걸 자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별 학습 전략 하면서 이제 1차 전략할 때 여기서 이제 전공별 필독서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예. 필독서라고 하는 거는 필독서는 지금이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나 그 시기별로 이제 그 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을 하긴 하는데
10월 달쯤에 오셔서 모의고사 볼 쯤에 오셔서 전공서를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혼내요. 네, 혼을 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거 언제 보고 있냐고. 21세기 영양학을 한 권 보고 가서 영양소 문제 하나 풀고 나머지 다 틀릴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시험을 보는 거는 6개 영역을 다 보죠. 또 선생님 교육학까지 하셔야 되니까 전공 점수가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교육학 꽝 나면 못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고루 전 영역들을 봐야 하는데 이게 그 막바지 시간에 다다라서 그걸 보고자 한다면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근데 지금은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론의 그 깊이를 더하실 수 있는 필독서들을 보실 수 있어서 1차에서는 지금은 필독서를 좀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 해야 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아졌죠. 기출에 대한 부가가 필요하고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학습의 성향이 다르거든요. 학습 성향을 빨리 파악하셔라. 그래서 뭐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지 뭐 전공서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정리된 자료를 보는 걸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합격수기나 이런 자료들에서 정보들을 얻으시고 시도를 해보시고 시도를 해서 그 중에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그래서 이 합격 수기도 적어보시고 뭐 성향도 파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달, 뭐 3주 그렇게 기간이 된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려면 너무 시간이 적으니까 교과서를 가능하면 한 요 정도 전반기에 교과서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뭐 혼자 하셔도 되고 저는 출판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 한꺼번에 보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우리 스터디 대형 스터디 뭐 한 6명 이렇게 모아서 두 개씩 정리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조금 봐두시면 좋고요. 뭐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사실은 뭐 2차 준비니까 선생님들 좀 멀긴 한데 실제 이제 몸에 익히기 위해서 수업 실험 굉장히 연습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면접이라든가 수업에 대한 그 접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하신 분이나 뭐 우리 전공으로 합격하신 사람을 구하기 힘들면 타 전공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면접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충분히 모아두시길 이제 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라고 드린 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처음 하신 선생님들 기간제 하시면 안 돼요. 처음 임용 준비하신 분들 기간제 하지 마시고 이론 준비하고 문제 준비 잘 하시고요. 한 번, 두 번 시험을 봤는데 뭐 1차나 2차에서 이렇게 아쉽게 떨어지셨습니다. 자, 아쉽게입니다. 아쉽지 않게 떨어졌으면은 준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기간제 하시면 안 되고요. 아쉽게 떨어지셨으면은 이론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쉽지 않으시니까 한 6개월 내외 정도 해서 이제 모의고사 전 정도까지만 해서 기간제를 해서 이제 2차의 감각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에 전달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해요. 네.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필독서들을 먼저 한번 보면 뭐 저희 전공 교육론 쪽은 가정과 교육론하고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 있어요. 아쉽게도 두 교재 모두 작년도에 22 개정 반영된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좀 바뀔까 싶긴 한데 예. 그러면은 대학가에서 교재를 써야 하니까 3월쯤에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새 교재를 사고 싶으시면은 저는 한 3, 4월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저희가 어차피 교육론이 4월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뭐 개정이 돼봤자 어차피 교육과정 개정만 들어갈 상황인지라 딱히 필요 없어 그러면 네, 1호 개정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쉽기는 가정과 교육론이 훨씬 쉬워요. 이거 보시고 나중에 수업 방법, 수업 실현 보시길 권해드리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 쪽은 넓게 보는 주과 최신 걸로 최신판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뒤에 통계치나 데이터는 혹은 제도는 조금 과거 거 말고 지금 거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파트는 아동 발달에 의해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게 좀 정보가 좀 많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 책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쪽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책이 좀 얇아요. 네. 가족자원관리 쪽 책은 그 번역서가 하나 있는데 조금 서술이 네, 잘 안 읽히는 서술이에요. 좀 두껍고 이게 훨씬 얇고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소비자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소비자 시장 환경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필독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점 좀 확인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다른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실 때 준비 사항이 뭐 초수이거나 다시 하시거나 뭐 기간제이셨거나 뭐 다른 전공으로 준비하셨거나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준비 상태를 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입문부터 가야 할지 이론을 종합으로 갈지 식만할지 다들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딘 풀리고 어딘 안 풀리고 나와요. 근데 답지가 없잖아요. 네, 객관식 문제 풀면 탁탁탁 체크만 하면 되고 쓰진 않아도 되니까 아는지 여부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아니면 교과서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는데 새로 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영역은 네,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본인한테 부족한 부분을 스터디하시는 거예요. 스터디를 할 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전공서를 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시간을 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보충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은 요 확인 과정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기출 플러스 알파 필수예요. 근데 얘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화만 했다고 와 다 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셔서 최근 경향 그 다음에 기출이 아닌 다른 방향의 문제까지 확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봤듯이 준비 정도로 파악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전공 문제가 최근에 4점짜리 서술형이 주제가 보통은 작으면은 2개, 많으면 4개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그 관련 주제가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PBL 문제가 나왔는데 PBL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 뭐 학습이 있고 또 거기 교육과정 끼고 이렇게 한 3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문제를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찢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구조화는 이거를 그 하위 영역들까지 찢어서 이제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PBL 문제가 각 연도별로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를 한 번에 보시기 좋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기반성형인 거는 완벽이란 없다예요. 기출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추구해 가는 거지 한 번 분석했다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이제 헤매고 막 그래요. 그러시면 뭐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긴 한데 그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이걸 한 번 더 볼 건지 나중에 볼 건지 해서 해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요령 있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요령이 뭔데요? 그러면 합격 수기들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합격 수기들을 좀 찾으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 달, 12월 달에 뭐 해요? 1월 달 들어가면 바로 전공 들어가니까 12월에는 데이터를 모아라. 책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뭐가 있었는지,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스터디는 어떻게 모집을 하는 이런 그 보편적인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바로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가 된 노하우이고 방법은 무수히 많고 나한테 최적인 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1차 합격, 그러니까 처음 합격하신 분들 있거든요. 초수 합격생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합격 수기를 보지 말란 아닌데 재수, 삼수 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시길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왜 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나오신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습 방법을 찾는 거는 시행착오 굉장히 많아요. 시행착오가 있으면 계속 시행착오만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구나라는 게 조금 드러나 있는 합격 수기를 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좀 맞춤이 되는 형태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기 권하고, 그래도 안 돼. 나는 설명해도 듣고 합격 수기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 그럼 뭐 저랑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랑 얘기하실 때는 앞에 거 다 하고 오셔야 돼요. 분명히 설명회에 들어가 있는데 못 보고 오시거나, 수많은 합격 수기에 이미 노하우로 들어가 있는데 안 찾아보고 오시면은 요거는 사실은 마음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필독서, 출발점 진단, 나의 학습 성향 같은 거 파악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2차 그 방법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이네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부끄럽지만 이걸 꼭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저랑 1년을 같이 보내실 수 있어요. 저를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2차 준비할 선생님들도 다음 주까지 또 같이 봬요. 합격하시면 또 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쭉 저랑 따라오셔서 길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 지금 출발점이라든가 준비 사항들 보면은 뽑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강좌 여러 개예요. 입문부터 쭉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입문이나 교과서는 이미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론부터 들어가실 수도 있고, 나는 사실 2-3번 시험을 봤어. 나는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론도 또 몇 가지 선택을 하셔서 선별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반복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맞춤형의 본인에게 맞춤형의 방법들을 구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들을 다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커리큘럼도 한번 구조화를 하려고 애를 써보긴 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저희 전공서 볼 거 많고 이론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생기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A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A에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답을 찾아야 돼. 키를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서 카테고리에서 답을 가져와요. 아닐 것 같죠, 선생님들? 아니에요. 이게 파트도 섞이고 식파트 섞이고 막 이러니까 여기 용어가 막 이렇게 뒤섞이면서, 선생님 여기다 이걸 왜 썼어? 이건 주거 영역에 있던 용어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교통 정리, 이론의 구조화, 아니면은 개념의 정리, 목록화 다 상관없어요. 내가 이 답은 여기서 꺼내와야 되고, 이 답은 요걸 활용해야 된다는 걸 파악하는 게 답안지 쓰는, 즉 문제풀이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주려면은 잘 구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작업에 나름 저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정리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한번 예전에 붙여주시긴 했는데, 저만 정리를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답안지하고 적합하게 매칭하는 그런 작업들을 도와드리긴 또 괜찮지 않을까. 요거 저희 마인드맵이라든가 정리맵 활용하는 것도 한번 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좌하는 선생님마다 이제 선택적으로 들으시고 더 들으시기도 하고, 전공서 같이 보시면서도 하기도 하고, 서브노트 만드시면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풀이 때는 제 걸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고생을 하지만 고생을 하면서 하지만 답안지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피드백을 드려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아세요. 나는 전형적으로 이런 때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답은 이렇게 감점 없게, 그렇죠? 이렇게 쓰면 최적 답안인데 뭘 조금 덜 쓰거나 잘못 써가지고 감점되면 되게 억울하거나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드리거나, 아까처럼 카테고리가 잘못된 것들은 문제에 대한 해석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려면 선생님들 답지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럼 그거를 이제 문제풀이 때부터 모의고사까지 계속 수정해요. 그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마지막에 한 10월 달에 있는 실전형 때 가지고 오시면 그때 수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그때부터 이제 채점 받아보기를 혹은 피드백 받아보기 권해드린 이유가 그때는 한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 이제 10월쯤에 와서 답지를 이제 구성을 그렇게 하시면 손 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확인, 건강검진 미리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하실 거는 이제 1시간 반이나 끌었네요. 네, 선생님들 중간에 쉬시란 말을 중간에 했어야 돼 지금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확인할 것들은 아까 봤듯이 내가 지금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두셔도 괜찮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거 하랬는데 나 이거 했나? 리스트 해가지고 뭐 합격 수기도 보시고 뭐 기출문제도 객관식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지금 내가 확인할 사항들을 잘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서 12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뭐 1월에 할 거, 이거 체킹을 잘 해주시고 정말 합격 수기가 올해 건 아직 없겠죠. 저희가 2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2차 하고 합격 수기를 바로 2월에 쓰신 분도 있는데 재밌게도 한 7월쯤에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25년 1차가 진행되기 전에 쓰시거나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이 나셔서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 합격 수기 쭉 읽어보다가 이분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몇 개를 프린트해 두셔서 방법 같은 것들을 잘 골라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해주는 게 뭐냐면 뭐 나중에 이론 과정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스터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전공서를 갖고 이제 서브노트, 뭐 단권화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갈려요. 근데 원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것 간의 차이를 굉장히 커요.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어. 전공서로 뭐 그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은데 서브노트가 3개월이 걸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터디 중에 조금 덜 힘든 스터디를 한다든가 서브노트인데 은하식 파트처럼 너무 양 많은 거 말고 뭐 주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충이 필요하세요. 근데 절충이 필요한지 여부를 해보려면 스케줄링도 해보고 시간도 짜보고 해야 돼요. 저희 이제 이론 과정도 또 이론 과정도 말씀드리게 맨날 그러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순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시간이 뭐 졸업을 안 하셨으면 학교를 다니셔야 되고 기간제이시면은 회사 학교라는 회사에 다니셔야 되고 출산과 육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절대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서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에서 개인적인 일상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1월에 가서 막상 닥쳐서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마라톤의 달리기 시작점에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준비 운동처럼 미리 이런 것들 좀 준비해 두시면은 스타트할 때 좀 가뿐하게 출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이거 끝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맨날 그러네요. 꼭 잘 들으시고 체크해 주시고 저랑 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상담도 신청하시고 일단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해보시면은 내 걸음이 느린지 뭐 내가 2개의 심장을 갖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출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 이런 결정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5년도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공과 관련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강을 다녔는데요. 직강을 다니면서 저는 삼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안을 쓸 때 제가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영원 선생님께서 답안을 채점하시고 그리고 제가 채점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러 갔을 때 이러한 것은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